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매일 하다가 요즘 우크라이나 전황 매일 아침에 해드리는 때문에 일요일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안보 이슈를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죠.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이번에는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갱랑의 시대, 한국 안보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군사 전략, 국방 전략이 이대로 있어서 되겠냐? 우리 한국의 국방 예산은 그리고 병력 정원은 이렇게 있어서 되겠냐? 우리 한국의 동맹 체계는 도대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중국과 러시아가 하늘과 바다에서 우리 한반도를 휘감은 연합도발을 했죠. 바로 지난주에 했습니다. 중국의 군함들이 두 척이 들어와서 스시마 해협을 통해서 동해에 들어가서 작전을 했고요. 작전을 했습니다. 순찰 작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H-6K 폭격기가 여기 있죠. 이렇게 들어와서 동해로 들어가서 블라디보스톡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들어온 러시아의 투플레프 95 폭격기가 두 대가 이렇게 또 나가서 동해에서 H-6K 중국 폭격기와 랑데브를 해서 같이 초계 작전을 하고 중국 폭격기는 블라디보스톡으로, 러시아 폭격기는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항저우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자기네들은 거의 한 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 통마기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에 중국의 J-16 전투기 그리고 러시아의 수호이 35 전투기 이런 것들이 동원되어서 호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니 우리는 이걸 보고만 있어서 될까요? 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자리에서 우리 동해에서 순찰, 초계 작전을 할까요? 초계, 자기네들의 관할 구역을 정기적인 순찰한다 이거 아닙니까? 왜 해야 됩니까? 이들이. 그래서 제멋대로 작전 구역을 확장한 중국입니다. 러시아와 작정하고 한반도 주변을 내해화, 내지화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동해함대의 원래 작전 구역이에요. 중국은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 세 개의 큰 함대가 있는데 북해함대는 산둥반도의 칭다오 여기가 사령부고 동해함대는 이 상하이 바로 밑에 닝보라고 있는데 여기가 사령부고 남해함대는 하이난다오 해남도죠. 여기가 사령부입니다. 그래서 이 동해함대는 주로 임무가 이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 여기가 임무인데 이 동해함대가 2019년부터 작전구역을 이렇게 확장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 작전구역은 여기다 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기존에는 북위 35도 그리고 동경 130도까지가 자기네들의 작전구역이다 라고 되어 있다가 19년부터 이렇게 동경 134도 그리고 북위 39도까지 확장을 해서 우리 동해를 자기네들 작전구역에 넣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북한이 들어갑니까? 일본이 제대로 들어갑니까? 러시아가 들어갑니까? 우리 동해를 자기네들 작전구역에 넣었어요. 우리 서해 여기는 또 북해함대 작전구역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지금 2019년 7월 23일 날 이런 식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훈련을 또 했는데 이게 최초입니다. 이게 보시면 코스가 이렇게 패치에 나와 있어요. 자기네들 기념한다고 패치까지 만들어서 팔곡을 했어요. 3년 전 일인데 지금 며칠 전에 했던 이 코스하고 비행 코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코스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정기적인 순찰 코스다 이거죠.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는 군사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한몸이다. 이런 걸 과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걸 가만 놔둬도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친중 정부였고 또는 굴종하는 그런 정부였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이걸 말 못했을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규칙, 야 니들이 말이야 이 동해 바다에 1cm라도 니들하고 관할 작전구역 해야 될 이유가 어딨냐? 이거 빼라. 불쾌하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나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쪼여가는 미국, 일본 그리고 밀어내려는 중국, 러시아, 북 이렇게 해서 이 중러북 그리고 미일 완전히 이제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그리고
이 독재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그냥 딱 붙었어요. 여기에 이제 완전히 신냉전의 한복판이 된 이 동북아시아인데 지금 미국의 군사력을 한마디로 군사력 건설의 이렇게 평가하죠. 네메시스. 복수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이 단어 가지고 말장난한 거고 사실은 이 네메시스는 네이비, 마린, 익스파디셔너리, 쉽 인터딕션 시스템 그러니까 해군, 해병, 선박, 원정 선박 차단 시스템 그래서 해군과 해병이 자기네들 진지에서가 아니고 원정 가서 선박을 차단하는데 어느 선박을? 중국 선박을. 중국 어떤 선박? 군함을.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밖으로는 결코 진출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전력을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 여기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공동으로 전력을 구성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자, 30여 년간의 휴냉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휴냉전 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냉전은 자유민주주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하지만 끝난 겁니까? 아니죠. 쉬고 있었을 뿐이고 다시 중국의 부상으로 그리고 러시아의 재기로 다시 냉전이 시작되었다. 공존 불가의 두 체제입니다. 누군가 끝장나야 끝나는 겁니다. 여기는 전체주의죠. 일당 독재입니다. 통제사회입니다. 그리고 경제도 통제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죠. 자유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다당제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끝장나야 되는데 그러면 뭐 사실상 신냉전이다.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신냉전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이미 유럽은 재무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으로 유럽은 정신 번쩍 들었죠. 미국 빼내고 미국을 왜 우리가 말들어야 돼? 미국 빼내. 우리 유럽이 미국보다 전체 다 합하면 인구도 더 많고 경제력도 더 커. 미국 빼. 라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렇게 몇 년 동안 해서 유럽군 창설을 준비하고 실제로 몇 개 대대를 창설했는데 아니 이번에 우크라이나 하는 거 보니까 미국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유럽군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나토 유럽 국가들에게 야 니들 전부 다 국방비 GDP 대비 2.0 해 라고 수년 전부터 요구해 왔는데 그동안 안 지켜왔죠.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아 뜨거라 지키자 해서 국방비를 GDP 대비 2.0%까지 너도 나도 지금 다 올려가는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연합방위체제를 더 공고히 하자. 2022년 11월 13일인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이렇게 안보 담당자들이 만났습니다. 뭐하냐? 우리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 MD 하자. 지금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떨어지는 거 보니까 남 일이 아니다. 이거 혼자서 다 막을 수 없겠더라. 그래서 우리 공동으로 하자. 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독일,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4개 국가가 유럽 하늘의 방패 구상에 합의하고 통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동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좀 이선의 즉 러시아의 위치에 비해서 조금 멀리 떨어진 데는 우리는 안 해 하고 안 하고 러시아와 좀 가까이 있는 이 나토 국가들은 지금 뜨거라 해가지고 이제 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는 재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제 무기가 유럽에서 지금 선풍을 일으키고 있죠. 왜? 급하니까.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은 이 생산 라인을 다 접었어요. 독일군 해봐야 뭐 10몇만 명, 프랑스군 해봐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차 해봐야 뭐 몇 개 대대밖에 없고 하니까 전차를 생산할 라인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아니죠. 수십만 명의 육군력을 보유하고 있고 2,000대가 넘는 전차, 3,000대가 넘는 장갑차, 2,000문이 넘는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한국군이야말로 또 한국군을 서포트하는 한국 방산업체야말로 대량 생산해서 빨리 납품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죠. 그래서 지금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급하니까. 우크라이나 다음 누가 될지 모르니까 지금. 자, 그러면 나토만 이렇게 재무장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진짜 전쟁을 위해서 중국은 폭주에 나섰습니다. 군비증강 폭주인데요. 자, 이게 지금 미국이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인데요. 중국 관련한 보고서입니다. 여기 뭐 대부분 핵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라고 했냐? 11월 29일 날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인데요.
중국이 현재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숫자는 400기 이상이며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 1000기 이상, 2035년에는 1500기 이상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40여 척 규모의 중국 수상 전투함은 2025년까지 400척으로 증가해 기존 근해방어 개념에서 원해 방위 개념으로 전력투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2800여 대 규모의 군용기를 갖춘 공군력은 제20 전투기를 필두로 4.5세대 전투기를 대량으로 확장 중이며 신형 전투기와 무인기를 대량 도입하면서 미군이 오랫동안 누려온 제공권 우위를 잠식하고 있다. 그래서 1년에 20척 이상의 군함을 찍어내고 해서 지금도 340척의 전투함이 있는데 이걸 3년 후가 되면 25년 되면 400척의 전투함 무지막지하죠. 그리고 전투기도 제20 스텔스 전투기 지금 200대 넘게 있는데 1년에 50에서 70대씩 더 찍어내고 또 뭐 J15, J16 같은 이런 4.5세대 전투기 수십 대씩 찍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군력, 공군력 완전히 그냥 폭주에 나선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고 우리 위에 있는 북한하고 혈맹이죠.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 혈맹입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자동 개입 조항이 있듯이 얘들도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 혈맹이에요. 이거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를 침략했던 전력이 있고 비록 지금은 우리의 우방이지만 일본도 국방비를 이제는 2배 증액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재무장에 나섰습니다. 자, 여기 이즈모급 항공모함 2척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영국하고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중에 있죠. 몇 년 후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그 기동 전투 차량이라고 하는데 16식 이거 지금 대량 생산 들어가죠. 토마호크 지상 타격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죠. 500발 도입하고 그리고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바탕으로 스텔스 1000km짜리 스텔스 대지 타격 순항 미사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1000발 해서 500발 1000발에서 1500발의 장거리 지상 타격 순항 미사일 갖추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29일 날 교도통신 보도인데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위상과 재무상을 불러 2027년까지 방위비 예산을 GDP 대비 현행 0.96%에서 2%로 올리라고 지시했다. 지금 현재 일본 국방비 방위비가 1년에 51조 원. 그런데 이걸 불과 5년 후까지 2배로 올려라. 그러면 일본 지금 자위대가 정원이 27만 명. 그런데 모병이 잘 안 돼가지고 24만 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방위비가 2배로 늘어나니까 자위대원이 50만 명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인데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더 사고 더 강한 걸 사고 더 많이 사는 겁니다. 그 50조 원, 그 1년에 50조 원 늘어나는 것이 병력이 불어서 인건비가 늘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지금도 모병이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 받고 있으니까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비약적으로 못 올리죠. 그럼 뭡니까? 그 1년에 50조 원 올리는 그 국방비 대부분은 무기 구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주변국은 이렇게 군비 경쟁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조용한 대한민국인데요. 북한은 핵탄두와 미사일 전력을 급속도로 증강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국과 군사협력 강화하겠다라고 천명했죠. 그리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탄두와 미사일 전력을 또 역시 급속 증강하고 있고 4.5세대 이상급 전투기를 연 150에서 200대 이상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위함 이상급의 전투함을 연 10에서 15척 이상 건조하고 전투함 전체로 보면 20척 이상의 전투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침공과 북한 유사시 군사 개입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이제 적국인데 우리 우방국 일본은요. 일본을 우방국이라면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왜 말이 안 됩니까? 사실인데. 일본이 우리 적입니까? 지금 군사적으로 전쟁하려고 우리가 일본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그 말을 못 합니까? 친일파 소리 듣기 싫어서 저는 양심적으로 우방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방이니까. 국방 예산 2배 증액합니다.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추진합니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되는 거 그 꼴 보겠습니까? 싫죠. 저도 싫습니다. 장거리 공격용 미사일 1500발 플러스 확보 선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전투기 전력을 세대 교체 중에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까지 가겠다 이거죠.
항모 두척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명목하에 군사활동을 대폭 확대해서 이제는 뭐 필리핀에다가 자기네들 전투기를 전개시키고 무장을 달고 전개시키고 이런 것까지 지금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조용합니다. 왜냐? 지난 5년 동안 조용했죠. 왜? 우방국하고는 적대적으로 지내고 적국하고는 납작 엎드려서 눈동자 돌리고 굽신거리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스탠스가 이상하죠. 이래서는 안 되는 스탠스인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인데 희한하죠. 그런데 남들은 폭주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국방비 대폭 증액했다. 선전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국방 예산의 실태를 보겠습니다. 2022년 2022년도 국방 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즉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방 예산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54조 6,112억 원. 그럼 이걸 다 어디에 쓰냐? 전력 운영비가 5.8% 늘었어요. 37조 9,195억 원. 이게 이제 인건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방위력 개선비, 신무기 사는 거죠. 이게 1.8% 낮아졌어요. 국방비는 3.4% 더 올렸다고 해놓고 무기 구입 예산은 1.8%를 더 내렸어요. 이게 뭡니까? 국방비 올려서 파퓰리즘 예산으로 다 쓴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기는 다르겠지. 똑같습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방위력 개선비 안 그래도 1.8% 깎아놓은 데서 여기서 물론 경항모 이런 거 안 하기로 한 거 지금 이 정부에서 경항모 안 합니다. 이런 거 깎아내는 거 이해해요. 그렇지만은 그 외에도 많이 깎았죠. 안 그래도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월급은 또 더 올려주죠. 똑같은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국가 안보보다 여야 진보 보수 좌우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국가 안보보다 파퓰리즘 해서 내 표 하나 더 받는 게 더 이롭다 이겁니다. 정말 썩은 것들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가올 분쟁, 반드시 분쟁 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진짜로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까? 그런데 됐습니다. 다가올 분쟁에서 한국의 군사력으로 주변 군사 위협 대응 가능할까? 보겠습니다. 육군력은요, 현재 주요 기동 화력 장비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죠. 합동성, 육해공군 간의 합동성, 그리고 CEC, 즉 네트워크를 통한 협동전투 능력이 아주 취약합니다. 대규모 부대 기동훈련 5년이나 중단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동훈련 못해요. 자, 미래전력 계획되고 있는 건 뭐냐? 북한 노후 장비 대응 중점의 전략 계획입니다. 아니 이런 걸 왜 하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AN2 탈영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편제 개편 후유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 부족 심각하죠. 병력 부족한데도 복무기간 줄입니다. 이 파퓰리즘 정권이 줄였죠. 안 그래도 병력이 부족하고 사람 아이들이 없는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더 줄여버렸어요. 그 전에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인 건 노무현 때. 그리고 지금 또 안 그래도 그때도 병력 부족하다 해놓고 줄였죠. 또 21개월에서 18개월로 또 줄였습니다. 문재인 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인적, 물적 쇄신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게 뭡니까? 미국하고 그동안 선을 좀 그어왔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미국의 앞선 군사 기술을 전수받아서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군에게 각계 전투에서도 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하고 교류 확대해야 됩니다. 해군 병력 부족이 극심하죠. 4만 2천 명에 꽁꽁 묶여가지고 육군은 병력 줄어드는데 니들은 그대로 그냥 뭐 멈춰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 라고 해서 병력 늘려달라 소리를 못해요. 그러나 해군력의 중요성은 점점 늘어나죠. 그리고 군함은 더 커지죠. 숫자도 많아지죠. 그런데 병력은 그대로예요. 말이 됩니까? 육군이 줄어드니까 니들은 그대로 해. 말이 됩니까? 필요하면 더 늘려야죠. 노후화된 개념의 전투함, 그리고 동맹과 CEC, 즉 동맹과 네트워크를 통한 협동전투. 일본은 계속 미국하고 이 협동전투를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그 능력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이 능력을 군함에다 안 주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는 병력 부족 문제 더욱 심화될 겁니다. 전투함 성능 개량 인식이 부족해서 이 문제입니다. 무조건 새 거 살려고만 합니다. 성능 개량에서 좀 더 쓰면 되는데. 그리고 뒤떨어진 해군력의 운용 전략입니다. 해군이 그냥 전쟁이 나면 육군 보조해서 상륙작전하는데 보조하고, 그리고 미군 들어오는 거 확보하는 이 해상수송로 확보하고, 이게 무슨 해군이냐? 우리 근데 그겁니다. 지금 해군이. 그거 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아니죠. 앞으로는
그런 걸 바꿔야 됩니다. 해군력의 지향점을 수정해야 돼요. 평시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국익을 해외로 투사할 수 있고, 평시에도 우리 무력을 가지고 주변국을 압박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기존 전력 개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원 개선해야 됩니다. 42,000명 택도 없습니다. 해군요 5만 명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군 전투기 노후 심각하죠. 지원기 전력 부족 심각합니다. 지원기, 정찰기, 공중급유기, 수송기 뭐 이런 것들, 조기경보기 이런 게 다 지원기 아닙니까? 전투기는 420대 전부 관심은 전투기에만 가 있어요. 진짜 센 건 지원기인데 그 지원기 전력이 얼마나 튼튼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붙었을 때 세냐 약하냐가 바로 판가름이 나는데 지원기 전력 부족합니다. 주요 전력 성능 개량 사업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보다 떨어지는 질적 수준, 앞으로의 계획도 그래요. 그리고 지원기 충원에 대한 인식 부족, 앞으로도 전투기만 해요. 전자전 공격기, 전자전 정찰기, 공중급유기, 또 전략수송기, 조기경보기 이런 거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거는 만들어야 됩니다. 전자전 정찰기, 전자전 공격기 있어야 되죠. 그리고 동맹과 네트워크, 협동전투 제한되죠. 우리는 안 합니다, 자꾸. 그래서 앞으로 전투기 전력 현대화해야 됩니다. 지원기 전력 확충해야 됩니다. 동맹과 미국과 협동전투, 네트워크 전투 능력 집어넣어야 됩니다. 해병대 현재 낙후된 편제 작전 개념이 좀 매일 상륙작전하고 이것만 합니다. 미국 해병대 전차 없앱니다. 미국은 전차를 없애면 왜 없애지? 그거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우리 해병대는 미국하고 협동전투 하는 것만 지금 작전 계획에 있는데 우리 같은 파트너가 지금 전차를 없애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낙후된 편제 작전 개념 개혁 의지가 지금 없죠. 그런데 오히려 별은 한 개 더 늘어났습니다. 더 헤비해지는 해병대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 부합 개편해야 됩니다. 미국의 전략에 맞춘 해병대로 만들어야 돼요. 왜? 연합작전 할 거니까. 우주전력 존재 자체가 미미하죠. 그래서 너무 늦은 우주전력 확장 계획인데 전면적으로 확장 쇄신해야 됩니다. 사이버 전력 뭐 대선 개입했네 하면서 다 그냥 박살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또 사이버 아닙니까? 이거 수비지향적인 사이버 전략 전면적으로 확장 쇄신해서 대폭 늘려서 사이버 사령부야말로 중장급으로 앞으로는 대장급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인력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죠. 어정쩡한 준비했다가 그냥 짓밟힙니다. 고종이 뭐 이 무기도 사고 저 무기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고종이 밀리터리 마니아였어. 알고 보면 뭐 애국자였어. 라고 하는데 무기 사면 뭐합니까? 국방 전략이 있어야죠. 전략 없이 그냥 무기만 몇 개 샀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짓밟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국방 예산 50조, 51조 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전략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격동의 시대에 손을 놓고 있는 한국, 정말 상황인식 제대로 하고 있나 봐야 되고, 중국이 저렇게 군비 증강 폭주하고 있고 일본이 국방비 2배로 올리고 다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군비 증강 폭주할 텐데 이거 우리 그대로 있어도 되냐. 그런데 우리는 국방비 증액하는 그 조금 증액하는 그걸 전부 인건비에 다 투자하고, 제 아이가 45만 원 받고 마지막에 전역했어요. 불과 몇 달 전에. 그런데 내년 되면 100만 원 넘게 준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좋습니까? 저는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그 돈 좀 모아놨다가 전투기도 사고 정찰기 사고 전자전 공격기 사고 해군 이지스함에 SM3 집어넣어주고 군함들 업그레이드 해주고 전차에 능동 방호장치 달아서 우리 군인들 안 죽게 만들어주고 이 예산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오직 파퓰리즘, 진보, 보수 할 것 없어요. 하나도 나은 게 없는 사람들이 계속 저 위에서 어떻게 하면 내 표만 한 개 더 받을까? 라고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듭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국방비 증액하자라고 우리 국민들이 주장해야 되고, 인건비 늘리지 마라 더 이상. 병사 월급 됐다 그 정도면 이제는 무기를 사라. 그리고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키라. 라는 압박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 똑같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